저는 마르코 로마노입니다. 53살 이탈리아 태생으로 유럽경제연합의 경제위기 대응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본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몇 달 전과 다른 모습이었죠.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젊은 동료 안드레아가 제게 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 식량 공급망 붕괴, 공장 가동 중단. 유럽 전역에서 위기의 신호가 들려왔죠. 이탈리아 남부 공장 3곳이 더 문을 닫았습니다. 전력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안드레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을 열어보니 더 참담한 소식들이 가득했어요. 스페인의 농업 붕괴, 프랑스의 제조업 위기, 독일의 자동차 산업 침체. 유럽은 지금 폭풍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제 말에 젊은 경제학자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빼죠. 그들은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소피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997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였죠. 무너져가는 경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나라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운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단호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어섰는지도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8명의 위원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마르코, 당신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위원장인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클라우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직접 가보세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군요. 25년 전 처음 만났던 그 혼돈의 땅, 대한민국으로. 일주일 안에 출발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동안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일었어요. 위기의 순간, 저는 다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알고 있었죠. 그들의 비결을 유럽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5년 전 김포공항에 내렸던 기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당시 한국은 IMF 구제금융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기업들은 문을 닫았죠. 어서 오세요, 로마노 선생님.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김지원 씨는 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젊고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바일로 입국 신고를 미리 마치셨더군요. 바로 나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종이 서류에 익숙해서요. 이곳은 정말 많이 변했네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첨단 시설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지금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건데 이 열차도 위기 이후에 개발된 겁니다. 일본 신칸센 기술을 도입해 우리 기술로 발전시켰죠. 김지원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마치 한국의 빠른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25년 전 머물렀던 호텔 근처를 걸었어요. 그곳에 있던 작은 시장은 사라지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옛날에 자주 갔던 곳들이요. 그때의 한국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김지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먼저 청계천에 가볼까요? 예전에는 복개천이었지만 지금은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수도가 아름다운 도심 하천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위기 이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습도 사람들의 생각도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25년 전 이곳은 썩은 물이 흐르는 더러운 수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되어 있었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강남의 스타트업 밸리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저기 무인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이네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우리는 작은 유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사서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나요? 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민원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죠. 모바일 민원 처리 앱을 보여주는 김지원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유럽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었죠.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제 말에 김지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인드세트죠.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내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말에 김지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첨단 기술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물론이죠. 광장시장이 어떨까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활기 넘치는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 상인들의 외침, 오가는 사람들. 이곳은 2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로마노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맛있는 빈대떡집이 있어요. 저는 김지원 씨를 따라 작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 손님도 모셨네. 김지원 씨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유럽에서 오신 마르코 로마노 선생님이에요.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를 연구하러 오셨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IMF요? 그때 저도 다 잃었었죠.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김씨 할머니는 빈대떡을 부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집도 팔아야 했죠. 그때 저는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요. 그러다 조금씩 모아서 이 가게를 열었죠. 지금은 손자까지 대학을 보냈습니다. 빈대떡을 먹으며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개인의 회복력이 국가의 회복력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그때 정부나 누군가가 도와주셨나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죠. 의지할 곳은 자신밖에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점상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QR코드, 모바일 뱅킹,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고 있었죠. 이것 보세요. 김지원 씨가 한 노점상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셨어요. 시장의 달인 채널을 운영하시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니요.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군요. 김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IMF 이후 우리는 안주하면 다시 무너진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죠.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기의 힘 한국인들은 위기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법을 배웠다.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정부의 지원책이나 구제금융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 서울 본사를 찾았어요. 25년 전 IMF 당시 삼성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떠올랐죠. 삼성은 IMF 이후 어떻게 변했나요? 저는 저희를 안내하는 박성준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조 분산 전략을 본격화했죠. 한 국가에 모든 생산 라인을 두지 않는 겁니다. 박 이사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브라질. 삼성의 생산 기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품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 때는 원격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이었죠. 삼성을 떠나 현대자동차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IMF 이후 우리는 가성비에서 기술력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김도윤 부장의 말이었죠. 싼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야 했어요. 연구소 투어 중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체코, 미국, 인도 엔지니어들이 화상회의로 신차 개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런 협업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축하셨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위기가 오자 우리는 더 빨리 움직였죠. 다른 기업들이 주춤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글로벌 협업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오후에는 중견기업인 CJ그룹을 방문했어요. 식품, 엔터테인먼트, 물류를 아우르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 다각화를 추구했습니다. CJ 이민호 상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식품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로, 물류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CJ의 글로벌 전략이었어요. K푸드, K컬처를 수출하며 소프트 파워를 키워온 사례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15년 넘게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두산그룹이었어요. 과거 맥주 회사로 알려졌던 기업이 이제는 중공업, 인프라 분야의 강자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우리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100년 넘게 해오던 맥주 사업도 과감히 정리했죠. 두산의 윤정훈 전무가 설명했어요.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결단을 요구했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트남 현장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현지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기술을 익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김지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과감해집니다.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늘리죠.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방문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둘째,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 셋째,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투자.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긴축부터 합니다. 비용 절감, 투자 축소, 인력 감축.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위기 대응 긴축이 아닌 과감한 투자와 변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된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식품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곳은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곳입니다. 순창 장류의 박민수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메주를 만드는 방식은 조선시대와 동일하지만 발효 환경 제어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죠. 저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는 장독대를 구경했습니다. 그 옆으로 온도,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어요. 한국 장류의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IMF 이후 내수시장 한계를 절감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죠. 처음에는 교민 시장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현지인들도 우리 제품을 찾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R&D 센터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을 연구하고 서양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된장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점심 식사 후에는 김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치의 맛과 저장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했어요. 김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에서 냄새나는 음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김치연구소 이진아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슈퍼푸드로 불리죠. 이런 인식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박사는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째, 과학적 연구를 통한 효능 입증. 둘째, 한류 콘텐츠를 통한 자연스러운 노출. 셋째, 현지화 전략. 예를 들어 미국 시장용 김치는 덜 맵고 단맛이 나게 만듭니다. 중동 시장용은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전통을 고집하되 현지 문화에 맞게 변형하는 유연함이 필요했죠. 위기가 아니었다면 한국 음식이 이렇게 세계화되었을까요? 이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위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출품으로 보지 않았겠죠. 단순한 일상 음식이었으니까요. 해외 시장 개척 성공 사례도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 홀푸드마켓에 입점한 김치, 프랑스 고급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유럽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장류 세트까지. 식품은 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김지원 씨가 말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관심이 생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도 뛰어난 식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은 부족했어요.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파스타는 유명하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 발효식품 관련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문화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지식과 철학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고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소프트 파워 전통은 보존하되 과학으로 입증하고 현지에 맞게 변형하라. 오늘은 문화 수출의 또 다른 축인 한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세종학당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2개국에 234개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입니다. 세종학당재단 최윤석 이사의 설명이었어요. IMF 위기 이전에는 한국어 교육이 해외 교민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이 주요 학습자가 되었죠. 세종학당 강의실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들의 학습 동기였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나요? 프랑스에서 온 2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은 다른 이유를 말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저희 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강의실 밖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한국어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조셉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케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인기가 많나요? 네, 특히 젊은 층에서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케냐에 투자하면서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어요. 세종학당의 교재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담고 있죠. 최 이사의 말이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의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발된 이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위기가 또 한 번 혁신의 기회가 되었군요. 맞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위기가 오자 빠르게 적응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국어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과정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국어원 박진호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그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어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가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은 부족했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원 씨가 답했어요. IMF 시기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무너졌지만 문화적 자긍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되었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식민지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전파했다면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강제가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공유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의 힘. 유럽은 역사적으로 언어로 지배했고 한국은 언어로 손을 내밀고 있다. 식민지가 아닌 문화 교류를 통해.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이곳은 각종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1997년 IMF 위기부터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이 겪은 주요 위기들이 연대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위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센터 장영철 센터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각 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학습합니다. 그래야 다음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주요 위기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IMF 위기 당시에는 금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외환 보유액 확대 정책이 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원화 가치 방어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당시에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펼쳤고요.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매 위기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네요. 위기의 성격이 다르니 대응도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신속성과 유연성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어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위기에 대비합니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물 부족 위기.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두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유럽의 대응 체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전 대비보다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었죠. 위기 극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 센터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위기의식과 단결력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국민들이니까요. 오후에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했어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김태환 과장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원자력에 투자했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안보 개념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한국과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정책을 펼쳤어요. 중동, 미국, 호주, 러시아. 어느 한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요. 이어서 식량안보 정책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음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해외 농지 확보, 장기 계약 체결, 비상식량 비축.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농림부 박성민 국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잊지 않고 그로부터 배우는 자세.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기억력이다. 망각하지 않는 국가.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학습하는지가 중요하다. 브뤼셀 본부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유럽경제연합 위기 대응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5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보고하겠습니다. 프로젝터의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에 무슨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프랑스 대표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이 극복한 주요 위기들을 설명했어요.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매번 한국은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 위기 극복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립정신.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외부의 도움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그 상징적 사례죠. 둘째,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 위기가 오면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합니다. 일례로 두산그룹은 100년 넘게 해오던 맥주 사업을 정리하고 중공업으로 전환했죠. 셋째, 전통에서 새로운 가치 발견.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전통 문화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냈습니다. 넷째, 디지털 전환의 선제적 추진. 코로나 이후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위기가 디지털화를 가속했고 그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죠. 다섯째, 기업과 학습의 체계화. 한국은 위기를 잊지 않고 그로부터 배웁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직시하며 다음 위기에 대비하죠. 발표를 마치며 저는 말했습니다. 유럽이 지금 직면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제조업 위기. 이것들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저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대표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프랑스 대표도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고서는 매우 통찰력 있었어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우리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하나둘씩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클라우스 위원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르코,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 위기 대응 전략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도 검토해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임무는 성공적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다시, 그리고 더 강하게.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는 절망이 아닌 도약의 순간이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유럽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회복력과 혁신의 정신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저는 다시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본 대한민국, 그들은 어떤 위기도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한민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어서는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